네, 안녕하세요. 화면상에 먼저 만나네요. 좀 아쉽지만 화면상이 더 잘생겨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국어 교과 교재 및 연구법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에 대한 안내는 충분히 들어왔어요. 2학년 1학기 때 국어 교과 교육론, 2학년 2학기 때 국어 교과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충분히 예습해 왔습니다. 특히 많이 관련되어 있는 건 2학년 2학기 국어교과 교육과정에서 많이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강의는 프로젝트로 주로 이루어집니다. PBL인데 지난 학년도까지는 Problem Based Learning이라는 PBL을 했는데 이번 학기에는 Project Based Learning입니다. 마침 이 코로나19에 관련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보다는 개인이 주로 하는 것이 이번 학기의 목표예요. 많이 모이는 게 아니라서 개인별 프로젝트 학습이 됩니다. 개인별 프로젝트는 주로 세 가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한 거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안내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육과정 해설서 써보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장기 과제처럼 나왔고 이와 관련된 건 2학년 2학기 때 비슷한 것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뭐냐면 교과서 분석하기예요. 이것도 낯설지 않죠? 여러분들 해봤습니다. 교과서 분석하기에 대한 것, 물론 지난년에 했던 것과 다른 교과서를 분석하도록 여러분들이 주어질 것이고 이 교과서 분석하기를 지난번에는 분석 기준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설정했는데 이번에는 반 정도는 제가 목표를 가지고 이 기준을 해보고 또 반 정도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택해보라는 식으로 프로젝트가 좀 더 주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프로젝트는 교과서 만들기입니다. 이 강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하이라이트라고 하지만 선배들이 얘기를 들으면 이러면서 강의를 듣게 됩니다. 물론 이 코로나19라는 온라인 강의들이 있어가지고 선배들이 만들었던 교과서 만들기 3번 했던 것은 이번 강좌에서 하기 힘들 것 같아요. 2번 또는 이 온라인 강의의 추이에 따라서 한 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강의 계획에 올라가 있는 것은 2번으로 줄였습니다. 여러분들 부담을 좀 더 줄이고 또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또 부담 줄인 건 횟수만 줄인 것이 아니라 교과서 만들기의 맨 마지막 3차에는 작년까지는 대단원, 좀 길이가 긴 단원 개발이 있는데 이번에는 대단원까지는 가지 않고 서단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교과서 만들기의 양이 반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에 대한 안내는 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과서 해설서에 대한 이야기, 설명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은 이 강의 끝나고 다시 촬영을 해서 과제 안내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강의는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여러분들한테 공지사항이 예고가 되어 있듯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것에 대한 복습을 주로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온라인 하면서 좋은 점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게 대면 강의를 했다면 복습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들 싫어하는 수시평가로 이루어졌겠죠. 그렇지만 수시평가 대신에 이번에는 제가 강의를 하는 것을 할게요. 물론 수시평가의 벽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3주차, 4주째 만날 때 다시 만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횟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어떻게 강점인가요? 아니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단점인가요? 그건 자기가 어떻게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강의 주 핵심은 이겁니다. 교과서와 교육과정 되돌아보기. 제목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타일러식으로 보면 교육과정과 교과서 되돌아보기가 순서가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순서를 바꿨어요. 네, 이번 강의의 핵심은 교과서에 있어요.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도 살펴보고 수업도 살펴볼 겁니다.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교과서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강의 제목은 교재 연구예요. 교재. 근데 교재와 교과서는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 그렇죠?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혹자는 이 용어를 같은 뜻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학문적으로는 조금 다르게 씁니다. 교재는 교과서와 지도서, 그 다음에 매체 자료라든지 동영상 참고 자료까지를 다 교재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과서는 교재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주로 다루는 건 아까 교과서 분석하기, 교과서 개발하기라고 했어요. 왜 줄여서 하게 되느냐? 교재, 지도서까지 다루기는 교과서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학교 교과서만 해도 한 학기에 9종이라는 검정 교과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2학기까지 하게 되면 18종, 3학년까지 하게 되면 54종. 고등학교는 훨씬 더 많은 교과서. 교과서만 다 다룬다고 해도 70권, 80권. 물론 선택 과목까지 가게 되면 약 90권이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교과서를 다 다룰 수 없어서 지도서까지는 살짝 살펴보지만 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교과서를 주로 다루게 됩니다. 그럼 다시 들어갈게요. 교과서와 교육과정 디드러러기. 혹시 이것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많이 봤던 우리 일명 빨간 책 3장과 2장을 보면서 해도 괜찮겠습니다. 잠시 영상 보는 거 멈추고 이 교재를 가져와서 다시 한번 해도 좋습니다. 내가 작년까지 공부한 게 자신 있다라고 하면 교재 보지 않고 한번 내 강의를 따라와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왜 이렇게 자주 다루느냐? 결국 장석주 시인이 얘기한 대추 하나예요. 예전에 봤던 시입니다. 사실 대면 강의를 했다면 매주 시 하나씩 나눠주게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화면상에만 나눠볼게요.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일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 속에는 태풍도 몇 개 있고 여기 있죠? 천둥도 몇 개 있고 벼락도 몇 개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힘든 점 또는 고난 이런 것들을 이겨냈을 때 대추라는 열매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국어교육 예비교사로서 국어교육 학자로서 예비학자로서 붉어진다면 태풍, 천둥, 벼락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공부도 다시 한번 해야 되고 이번에 다시 올린 사이버 캠퍼스에 올린 글도 다시 읽어야 되는 어려움, 태풍, 벼락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런 대추 하나를 다시 떠올리면서 강의를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만 줄게요. 쫙 가려볼게요. 가려졌나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교과서의 위상입니다. 슬쩍 아까 보였겠지만 교과서 위상하면 그림 떠오르나요? 작년에 수시평가 보면서 그림도 그렸을 거예요.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것이 기억나야 좋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면 혹시 그 학생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기억나나요? 교과서의 위상은 첫 번째는 교실 생태계였어요. 즉, 교사와 학생 사이를 연결해주는 매개체의 교과서였습니다. 교사 입장에서 보면 교수의 자료고 학생 입장에서 보면 학습의 자료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물론 요즘은 교과서 없는 교육과정도 나오고 교과서 없는 수업도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잘 떠올려보면 교과서 없이 할 수업은 거의 없습니다. 국어과도 특히나 국어과를 잘 생각하면 국어과 교과서가 존재했어요. 물론 교과서를 대신해서 EBS 교재가 쓰인 적도 있습니다. 어쩌면 EBS 교재도 그 학습에서는 교과서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교육과정 속에 교과서가 있죠. 그렇죠? 교육과정을 구현해 놓은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타일러 시도 보면 선정해 놓고 조직해 놓은 것, 그걸 구체화시킨 것이 교과서입니다. 물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 없는 교과목이 존재했습니다. 혹시 기억나나요? 기억나나요? 네 자짜리 교과목인데 교과서를 개발하지 않고 읽는다는 것. 고전 읽기. 이런 것도 존재합니다. 앞으로 교육과정이 바뀌게 되면 교과서 없는 교육과정을 추구하는 것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 큰 흐름에서는 교과서가 존재합니다. 세 번째로 교육과정은 어디에서 존재하느냐? 사회, 정치, 문화적 배경, 어떻게 보면 온 사회라고 할 수 있죠. 온 사회 속에 교육과정이 교육공동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이라는 것이 뚝 떨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회, 정치, 문화 이 속에 교육 공동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교과서는 어떻게 보면 여기로 보면 핵심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교육, 초중고 교과 교육으로 치면은 사회, 정치, 문화적 배경을 모두 다 배울 수는 없죠. 그렇죠? 우리가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과정을 다 배울 수는 없죠. 물론 교육과정을 배운다고 되어 있지만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보지는 않죠. 그렇다면 핵심인 이 교실 속에서의 교과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교과서의 위상입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우리 국어교육의 이해가는 교재에서 좀 더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뭘지 한번 빨리 남기고 가볼게요. 자, 한번에 줄여서. 자, 어이구,
이제 넘어왔습니다. 자, 교과서의 기능입니다. 교과서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교과서는 아까 위상에서도 잠깐 설명이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기능을 하게 돼요. 어떤 기능이 있을까? 지금 제가 정리한 건 주로 노영환 선생님이 쓰셨던 국어과 교육론이라는 책에 나오는 기능을 가지고 주로 썼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다시 볼게요. 봅시다. 학문에 대한 관점을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육과정 변화를 배우면서 배웠던 것이 있습니다. 행동주의다, 인지주의다, 사회구성주의다 배운 적이 있는데 이 교과서 속에는 이와 같은 학문이 발전됩니다. 교육심리를 봤을 때 사회구성주의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짝과 함께 뭐 해보세요? 협동해보세요. 토의해보세요.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드러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내용을 제공합니다. 어떻게 보면 텍스트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교과서에서 시를 배운다 그러면 시가 제공이 돼야 되겠죠. 소설이 제공돼야 되겠죠. 또는 비문학이라는 것들이 제공되겠죠. 또는 매체 자료가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내용 콘텐츠가 제공이고 그 콘텐츠가 제공되고 나면 교사학습 자료의 제공을 하게 됩니다. 자, 교사학습 자료는 잘 생각해보면 혹시 무슨 학습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방법과 같은 거 기억나나요? 무슨 학습 있었죠 혹시? 내용학습? 목표학습? 기억나나요? 교과서에서 이런 것들이 교사학습 자료의 기능까지를 같이 하게 됩니다. 또는 참고 자료도 제공하게 되지. 세 번째는 방법 기능입니다. 교사학습을 어떤 방법을 해야 될까? 아까 얘기했던 학문 관점이 드러난다고 했는데 보면 짝과 함께 해야 되는 건지 토의를 해야 되는 건지 써야 되는 건지 말하게 해야 되는 건지 라는 부분이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은 특히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할 때 많이 여기 기억이 나냐면 수업 실현 잠깐 한 적이 있어요. 수업 실현하면서 볼 때 학습 동기를 어떻게 유발시켜야 될지 라는 고민이고 교과서에서는 예쁜 그림이라든지 만화라든지 라고 시작하는 부분이 학습 동기 유발 기능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수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습을 통한 기능 정착을 하게 됩니다. 연습을 통한 즉 연습학습이죠. 가장 연습학습을 많이 시키는 교과는 수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학에는 예전에 보면 수학 익힌 책과 같이 문제풀이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연습입니다. 우리 국어 교과서에서도 똑같은 걸 읽고 뭐를 읽고 해봐라 라는 부분이 학습 활동으로 주어져서 연습을 통한 기능 정착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평가 자료 평가하는 부분이 나오죠. 뭐뭐에 대해서 알 수 있는지 해봅시다. 또는 요즘은 우리 교과서는 자기 평가가 많아요. 내가 뭘 알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동그라미 세모 X일 수도 있고요. 내가 뭘 잘 기억하는지 즉 자기 평가 기능을 많이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명환 선생님 책에 안 나오는 부분인데 제가 새로 쓰는 부분인데 타 교과 등과의 융합 기능입니다. 우리 지난 학기에 교과서 분석하면서 많이 봤을 겁니다. 창의 융합 활동이라는 부분이 교과서마다 맨 뒷부분, 단원 뒷부분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의 융합 기능. 그러니까 융합할 수 있는 기능. 음악과 융합을 한다든지, 도덕과 한다든지, 사회과 융합을 한다든지 등등이 드러나는 것이 교과서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기능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우리가 아까 프로젝트 한다고 했죠. 교과서를 분석한다고 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하나의 분석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가 자료의 제공 기능. 이 교과서는 평가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는가? 평가에서도 단순한 평가인지 아니면 좀 더 심도 있는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평가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도구로 쓸 수도 있지. 또는 연습 기능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연습을 통한 기능 정착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 교과서가 본문만 텍스트만 나오고 나서 딱 한 번 하고 나서 그 비슷한 걸 연습할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 이 교과서는 그런 기능이 모자르다라고 분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의 키워드는 뭘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살짝 넘기고 가릴게요. 좋은 교과서의 요건 혹시 기억이 나나요? 자, 3장에 보면 좋은 교과서의 요건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혜선 선생님이 쓰신 논문에 나와 있는 기능인데 그 기능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습니다. 다시 볼게요. 정리했습니다. 학습자가 의미 있는 국어 사용 경험을 하도록 실제적인 자료 활동을 제공해야 된다. 등등이 있고 좀 더 어려운 말 나오는데 여기 보면 심층적 교육과정을 실현해야 된다. 심층적, 표층적인 거에
가진 상대적 개념인 것을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적 특성을 총체적으로 반영해야 된다. 총체성을 띄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요즘의 다양성은 다문화 때문에 많이 퍼지긴 했지만 꼭 다문화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성이라는 건 학습 수준의 다양성일 수도 있습니다. 학습 배경의 다양성일 수도 있고요. 또는 언어의 다양성일 수도 있습니다. 음성 언어, 문자 언어, 요즘에는 복합 언어, 매체와 관련된 것이 훨씬 더 강조되어 있죠. 2020년 임용시험에서도 읽기 수업 시간에 매체가 나오게 됐어요. 그와 같이 달라지는 거 보면 다양성, 이런 목소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학습자를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등등이 강조가 됩니다. 이게 좋은 교과서의 요건이죠. 예를 들면 이 좋은 교과서의 요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교과서의 기능 가지고 교과서 분석을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용어를 가지고 교과서 분석하는 용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자,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했는가라는 기준을 하게 되면 다양성이 인정된 건지 다른 문화를 한 건지 아니면 어느 한 계층이라든지 어느 한 학생들 중심으로 어느 한 지역을 중심으로 교과서가 쓰인 건지를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기억날지 몰라요. 기행문이 예전에는 서울에서 출발해서 어느 지역을 갔다가 서울로 돌아오는 기행문이 많이 실렸었어요. 그러면 그건 어느 중심의 거죠? 저 서울 중심이죠. 그럼 우리 대전에 살고 있는데 대전에 사는 사람이 서울로 갔다가 지역을 갔다가 서울로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만약에 대전을 중심으로 하는 교과서다 그러면 대전을 출발해서 어느 지역을 갔다가 대전으로 들어오는 교과서야 되겠죠. 이와 같이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드러나 있는 건지 쭉 그런 텍스트를 분석했더니 주로 서울 사람들이 공부하기에 유리하다. 그럼 다양성을 담보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좀 더 복습이니까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이건 Q로 했어요. 질문입니다.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교과서 단원 구성 방식 한번 딱 떠올려야 되는데 이제 자동화 됐다고요? 세 가지 기억나나요? 대답할 수 있겠어요? 세 가지? 5개 분인데 세 가지 단원 구성 방식 뭐 있었죠? 잘 모르겠으면 우리 교재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지금의 교과서 7차 교육과정 이후로 2007, 2009,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어떤 단원 중심으로 간다고 그랬죠? 주로? 네, 목표 중심 단원 구성 방식. 그렇죠? 100% 아니지만 텍스트도 들어간다고 했지만 가장 큰 흐름은 목표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니다. 목표는 지금의 목표는 2015로 치면 성취 기준이라고 할 수 있지. 이 부분 다시 한번 기억해주고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구성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고 교과서 만들 때도 여러분들이 어떤 거 중심으로 만들지를 기준을 세워야 되거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답해볼 수 있어야 돼요. 교과서 재구성의 필요성과 방법. 자, 어렵게 여러분들이 수시평가 때 뒷면에 썼던 기억도 있습니다. 교과서 재구성이 필요하냐? 교과서 재구성? 교과서 재구성이라는 것은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단원 통째로 교과서 그 대신에 내가 맞는 걸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재구성이라고 했습니다. 왜 필요한가? 하는 부분 아까 얘기하고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에서 출발해서 지역에 갔다 서울에 오는 기행문을 가르치는 교과서가 실려있다고 하면 나는 대전에 살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대전에서 출발해서 지역을 갔다가 대전을 돌아오는 기행문으로 대체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재구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에 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실제성, 즉 생태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가겠죠. 방법 세 가지 기억나나요? 제목이 되게 재밌었는데 뭐 소극, 적극 이런 말을 썼던 것 같은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극적인 것, 적극적인 것, 나머지 하나는 좀 더 최대로 적극적인 것. 그렇게 읽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억해라는 뜻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우리가 다음 강의에 대면 강의에서 얘기가 나올 때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강의까지 들은 사람은 괜찮지만 오랜만에 복학을 했거나 군대 갔다 와서 참여하는 학생들은 다시 한번 교재를 공부하고 이런 게 있었지라고 기억하는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재 몸풀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교재에 떠오르나요? 이거는
제1차 교육과정이 나오기 전에 나왔던 교재입니다. 자, 한글 첫걸음이었어요. 자, 한국, 이건 어디에 있냐면 미군정청이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 교재였죠? 교재 이름을 우리가 익혔었는데 뭐부터 배우죠? 여기에 보면 자, 뭐부터 배우게 되죠? 기역, 니은, 디귿, 비읍. 그렇죠? 공부하게 되죠? 45년에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비읍 더하기 아는 바, 디귿 더하기 아는 다 합쳐서 바다. 작은 음문부터 출발해서 낮자를 배우게 되고 낮자에서 낱말로 가게 되고 확대되고. 혹시 기억나나요? 이게 어떤 식? 어떤 식 있는데 기억나나요? 네, 상향식 모형에 관련된 교재였습니다. 자, 이런 교재도 있었고요. 이거는 물론 중등에서 주로 배우진 않지만 우리 교재 내에는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낮자까지 배우고 나서 맨 마지막 38장에 가면 혹시 여쭤보지만 이렇게 여우와 닭이라는 글을 배우게 되는 거. 점점 확대되는 것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럼 이 상대적인 개념 혹시 떠오르나요? 교과서 제목? 사람 이름이 등장했고 동물이 등장했는데 혹시 떠오르나요? 떠올라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바둑이와 철수. 자, 진짜 사람보다 동물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최초의 교과서 이름을 했죠. 국어가 아니라 바둑이와 철수입니다. 국어가 밑에 조그맣게 써 있습니다. 바둑이와 철수. 1948년에 나온 책을 했습니다. 자, 한번 쭉 가보면 이렇게 등장인물 소개가 있어요. 영희, 바둑, 수리, 철수. 등장하죠? 그래서 첫 번째 일단은 영희와 바둑입니다. 제목부터 등장했어요. 이리와 이리와 바둑과 이리와. 이 단어에 가면 꽃밭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받침도 있고요. 발음도 어렵습니다. 자, 이와 같이 글을 배우게 돼서 출발하는 것, 이런 걸 뭐라고 그랬죠? 아까 무슨 식의 상대적 개념이죠? 어떤 식을 만든 것? 하향식 교재의 큰 획을 보여준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교과서는 뭐라고 그랬죠? 초등학교 교과서들은 어떤 식으로 했죠? 아까 상향식도 아니고 하향식도 아니고 기억나나요?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현재는 뭘 배우다가 하향식으로 배우다가 다시 낮자를 배우면 상향식으로 갔다가 다시 글로 돌아온다. 그래서 이런 걸 무슨 식이라고 했는데 이 제목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교재에서 잘 찾아보면 되고 잘 모르겠으면 국어교육의 이해 그것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해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한번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교재의 특징, 바둑이와 철수 교과서는 뒤에 낱말 정리 같은 것들이 나온다는 것이 큰 특징이었습니다. 1948년이었고요. 이번엔 좀 흐름 바꿔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 강의에는 교과서를 살펴보기를 할 거예요. 이것도 물론 그 전에 2학년 때 학습한 적이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쭉 다시 한번 목수기면서 살펴보는데 그거 전에 살펴보는 것이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화입니다. 이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화를 익힐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그 교육과정의 변화가 잘 반영된 교과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교과서의 기능에 학문 관점이 반영되는가라고 했죠. 학문 관점이었습니다. 자, 1차 때는 뭐였죠? 1차 때는 혹시 기억나나요? 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뭐라고 하냐면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었습니다. 2차, 3차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역도 4분법이라고 그랬죠. 4분법에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강조가 됐습니다. 3차까지였어요. 국어과만 3차였어요. 기억나죠? 전체 교육과정에서는 3차가 뭐로 바뀌었냐면 학문 중심으로 바뀌었는데 국어과는 조금 느려서 3차까지가 주어지위의 경험 중심 교육과정. 4차는 뭐였죠? 81년에 시작한 4차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학문이기 때문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합쳐져서 표현점 이해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학문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수사학이라는 것이 들어갔고 언어학이라는 것이 들어갔고 문학에서 문학 이론이 들어갔습니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 국어과만 4차에 학문 중심이고 다른 교과나 초노는 뭐로가 넘어왔다 그랬을 때 인간 중심 교육과정.
그럼 그것은 언제냐? 5차 때 인간중심 교육과정으로 왔어요. 그래서 인간중심 교육과정. 즉 다른 말로 하면 언어 사용 중심. 언어 사용이란 우리가 쓰는 언어는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이런 것이 언어라고 쓰죠. 언어 중심으로 와서 지금까지 쭉 오고 있습니다. 자, 2009까지 왔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2025가 됩니다. 2009 개정교육과정을 수정 보완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명령을 반영했고 내용 체계를 바꿨습니다. 혹시 필요하면 조금 더 작년에 공부했던 걸 할 수 있겠습니다. 영역은 2009와 같이 5영역으로 바뀌었습니다. 6영역인 체제도 있었지만 6영역이었던 체제에 듣기와 말하기를 합쳐서 듣기점 말하기로 가운데점으로 바꿈으로써 5영역이 있습니다. 즉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5영역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만들어놨어요. 2015 나오고 나서 지금 2022 교육과정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언제라고 발표를 안 했는데 지금 우리가 추정하기는 2022를 목표로 해서 교육과정을 만들고 있어요. 그럼 2022 교육과정은 어떤 특징으로 가르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영역은 어떻게 될까? 영역의 핵심 5영역 그대로 갈까? 아니면 혹시 6영역이 될까? 6영역이 든말을 해체하지 않고 6영역이 될 수도 있어요. 구호교육의 이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11장은 매체가 더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굉장히 심도 있게 지금 연구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궁금합니다. 2022는 어떻게 나올지. 물론 더 늦게 나오면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좋죠. 새롭게 나오면 또 공부해야 되잖아요. 새롭게 나오는 되는데 새로운 교육과정이 나올 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요 밑에 새로운 칸을 하나 붙이는 것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다시 한번 정리하면 1, 2, 3차는 경험 중심, 4차는 학문 중심, 5차 이후에는 인간 중심, 언어 사용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요 흐름, 요지가 나오는 교육 이념은 다음 시간 영상을 통해서 살펴볼 교과서를 살펴볼 때의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줘야 할 수 있습니다. 왜 교육과정이 중요하냐라는 부분이에요. 교과서를 다루는데도 교육과정의 기능은 중요하겠습니다. 국어교육의 목표를 제시합니다. 국어교육의 목표라는 부분이 교육과정에 나오게 되죠. 물론 2015에는 목표 전에 성격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목표가 등장하게 되죠. 그 다음에 교육과정은 앞으로 교수학습 계획을 세웁니다. 아까 교과서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재구성의 큰 기준이 되는 게 뭘까요?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재구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수학습 계획이 됩니다. 그러면서 교수학습 내용이 될 수도 있죠. 글을 읽고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럼 그거 자체가 내용이기도 해요. 성취 기준이면서. 그 다음에 교과서 내용의 근거가 된다. 주로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이겁니다. 교과서, 교수학습 방법, 평가. 요 교과서, 교수학습 방법, 평가가 교과서에 들어가잖아요. 아까 교과서의 기능에 요 들어가기 때문에 요 부분이 교육과정의 기능도 하게 됩니다. 물론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의 방향이라고 해서 우리 교육과정에도 2020 개정 교육과정에 보면 이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의 기준을 제시한다. 평가 방법도 나오거든요. 어떤 평가를 해야 되는지 큰 학문적인 틀을 제시합니다. 구체적인 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지침이 나오지만 나오는 것이 교육과정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막바지네요. 다시 한번 떠볼게요. 혹시 우리 거의 공부했던 요책이 되죠. 다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국어과 교육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있습니다. 1, 2개에 보면 페이지 보면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고 했죠. 다시 한번 볼게요. 성격,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그다음에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가장 큰 차이는 이거라고 했어요. 그전에는 교수학습과 평가를 나누어 놓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1차의 개념에서 교수학습 및 평가를 같이 한 묶음으로 놨습니다. 5분 정리하고 이게 큰 특징이 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요거는 지금 화면상에 잘 보이진 않을 건데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국어과 교육과정 교재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옆에 쓴 것까지도 잘 알려주면 이제 눈에 띌 겁니다. 작년에 공부했던 걸 다시 공부해주면 좋겠고요. 우리가 주로 다룰 부분은 목표까지는 여러분들이 2학년 2학기 때 주로 배웠다면 우리가 주로 다뤄야 될 거는 3과 4와 관련된 겁니다. 내용 체계, 특히 내용 체계보다도 이제 성취 기준
내용 체계 중에 이 성취 기준과 교수학습과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교과서를 분석해보고 교과서를 만드는 일을 할 거거든요. 특히 더 중요한 거. 교수학습 평가는 다가간다면 여기에 있는 성취 기준이죠. 성취 기준에 보면 뭐가 들어가냐면 영역문 나오고 나서 뭐가 나온다고 했죠? 학습 요소 나오고 성취 기준 해설이 나온다고 했어요. 혹시 해설? 여러분들이 다 해설이 교육과정상에 나와 있으면 좋지만 교육과정 대검화라는 전체계에서 해설을 잘 제시하지 않죠. 요거를 써보는 거. 그러니까 중학교 교육과정을 가지고 성취기준 해설을 써봤는데 이 해설은 이번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시 한번 써보는 것이 이번 학기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거에 대한 안내는 잠시 후에 별도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건지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주어야 여러분들이 이 강조에서 얘기하는 국어과 교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집에서 시간이 많이 여유가 있을 때 물론 온라인 강의 들으면서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국어과 교육과정도 다시 한번 볼 기회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교육과정 해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이따 다시 볼게요.